이제는 경제 사정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으니 저는 다시금 아내에게 용돈을 올려달라 부탁을 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거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4년이 지나 제 연봉이 처음에 1.5배 정도였을 때 그제서야 아내가 제 용돈을 올려주더군요. 4년 만에 50%가 올라 15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웃으며 4년 만에 50% 인상이면 대단한 거지 하며 웃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제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죠. 항상 열심히 일을 했고 힘든 과정 끝에 제 연봉이 올랐건만 아내는 그런 제 고생에 대한 보답조차 할 생각이 없었나 보네요. 고생에 대한 조금의 위로도 없이 오직 빚 갚는 데만 혈안이 된 아내는 지쳐가는 제 마음을 알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연봉은 많이 올랐는데 받는 용돈은 여전히 15만 원이다 보니 이제는 아내에 대한 별별 의심이 생기더군요. 가끔 아내의 SNS에 들어가 보면 친구들과 모임을 한 이런저런 사진을 올려두곤 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나 고급스러워 보이는 식사 등이 올라온 아내의 SNS를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아내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더군요. 평소 통장 관리를 아내가 하니 혹시나 몰래 돈을 막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했네요. 그러나 아내는 저의 그런 의심에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말했죠. 당신이랑 나랑 비슷하겠어. 나는 내 용돈으로 충분히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고 식사할 수 있어. 쿠폰, 포인트 그런 거 잘 쓰잖아. 기억 안 나? 당신 용돈이나 관리 잘해. 나중에 또 모자란에 모네 징징대지 말고. 사실 아내가 능력자는 능력자였습니다. 2억 가까이 되는 대출금을 불과 5년 만에 다 갚았으니까요. 그런 아내를 의심할 건 없었지만 제 생활에 비해 여유로워 보이는 아내의 활동에 이렇게 치졸하게까지 굴게 되었더군요. 이런 제가 한심하고 씁쓸했네요. 그래도 어쨌든 아내의 악착 같은 노력이 빚을 발했습니다. 드디어 빚을 다 갚을 수 있었고 아내의 간절한 바람대로 진짜 우리 집이 되었죠. 저는 이제는 대출금도 다 갚았고 지금부터는 생활에 여유가 생겼으니 아내에게 다시 한번 용돈 인상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목표 달성했잖아. 내 용돈 좀 더 올려줘. 이번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더군요. 이번엔 아이를 가지려면 큰 집으로 옮겨야 하고 본인이 휴직하는 동안에 쓸 돈을 미리 모아둬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 끝도 없더군요. 그럼 이 생활은 언제 끝나? 언제까지 갖고 모으기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산 지가 벌써 5년이야. 이제 그만 인간답게 살자. 제발. 다들 이렇게 살아. 지금 바짝 모아놔야 나중에 편한 거야. 당신은 집 대출금만 갚으면 끝인 것 같아?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이 세상은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고. 돈은 계속 모아야 해. 내 앞에서 더 이상 그런 투정 부리지 마. 그렇게 저희는 또 싸우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옥신각신했으나 의견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 역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죠.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쓸 용돈은 내가 벌 테니까 그 돈은 건드리지 마. 결국 저는 부족한 용돈을 벌기 위해
퇴근 후 대리운전을 시작했죠. 몸은 피곤했지만 주머니에 돈이 생기니 좋더군요. 일주일에 3일만 일을 해도 20만 원은 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을 받아 쓰던 제게 일주일 20만 원은 큰 돈이었죠. 그동안 부모님께 못 드린 용돈도 드렸고 후배들에게 맥주도 한 잔 샀네요. 물론 아내는 제가 대리운전으로 번 돈을 호시탐탐 노리곤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제게 그렇듯 딱 잘라 거절하곤 했죠. 그런데 대리운전 일을 한 달도 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피해 차량과 제 차의 동승자는 어찌저찌 보험으로 처리했으나 저 역시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있었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한의원을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 침치료 등을 진행했고 이에 대한 비용이 들었죠. 게다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그 비용이 꽤나 비쌌습니다. 하지만 회사도 다녀야 했던 저는 빨리 몸을 회복해야만 했죠. 그래서 아내에게 병원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매정해도 참 매정하더군요. 내가 당신 용돈을 충분히 주는데도 그 15만 원이 부족하다면서 용돈 벌려고 스스로 대리운전 하다가 다친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아무리 돈이 중요한 아내라지만 다친 남편에게 인정머리라곤 끝까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저는 결국 이렇게까지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조차 없는 여자와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 몸이 다쳤는데도 돈부터 생각하는 부인과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동안 당신의 지독하게 인색한 계산법에 맞춰가면서 버텨봤는데 이런 비참한 생활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런 제 말에 아내는 역시 눈 하나도 깜빡하지 않더군요. 싫어? 내가 왜 이혼을 해? 이제야 우리 집으로 만들어놨는데. 소송이라도 할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이제 더는 못 살아. 나 참, 이게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아? 내가 빚 갚으려고 그런 거지 딴짓을 했어? 사치를 했어? 아내는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 때마다 외면하거나 찢어버리기를 여러 번. 결국 저는 아내에게 소송을 했습니다. 제 힘들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그에 대한 증거로 매달 정확한 날짜에 입금된 15만 원의 내역과 그 돈으로 살아야 했던 증거를 제출했죠. 그 통장 정리 내역을 보는데 지난 5년이 너무나 한심하더군요. 성과급 포함 연봉으로 따지면 월 600만 원은 벌고 있는 제 통장에 찍힌 내역은 편의점 600원, 편의점 1200원, 편의점 900원 다 이런 식이었네요. 지난 5년의 삶이 너무나 허무했죠. 남편의 사회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용돈을 강요당하면서 제 생활의 어려움을 그토록 호소했음에도 들어주지 않았고 그 문제로 인해 다치게 된 남편에게 치료비조차 주지 않은 아내는 그렇게 유책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혼 사유에 속한다더군요. 사실 지금까지 용돈은 그렇다고 쳐도 다친 사람의 치료비마저 끝내주지 않았으니 제가 그런 감정은 뭐라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버틴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동안 강요당해온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위자료까지 청구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내는 반성하기는커녕 화를 가득 담은 변론서를 제출했더군요. 아내 자신도 아끼며 생활했다며 계절 따라 옷 한 번 제대로 못 샀으며 화장품도 제일 싼 것만 쓰면서 오직 빚 갚느라고 노력한 것뿐이라고 했죠. 함께 잘 살자고 한 건데 왜 본인이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도통 납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정 기일이 되었죠. 저희 이혼 사유를 읽어보신 판사님도 어이없어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의 용돈을 올려주면 되는 일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줄곧 서로를 위하는 일이었다며 끝까지 오기를 부리더군요. 결국 아내의 고집으로 조정까지 실패하게 되었고 저는 이혼 판결을 받는 것으로 결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은 빚을 갚는 기여도를 따졌는데 둘의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월 200만 원 정도를 버는 아내보다 제가 월등히 더 높았기에 제가 더 많은 돈을 가져왔죠. 이에 더해 저는 아내로부터 위자료도 조금 받을 수 있었네요. 그렇게 씁쓸한 이혼 후 저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며 잃어버렸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갈 수 없었던 모임도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지금 적당히 소비도 하면서 재테크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젠 저축과 소비의 조절을 제 스스로 나름 잘 해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는 보통 사람같이 친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후배들과 커피를 마시기도 하면서 어울려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또한 민망하지 않을 수준으로 챙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다시 잃어버린 5년간의 인간관계를 회복 중입니다. 그 무엇보다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데 감사할 뿐이죠. 이제야 제대로 사는 기분이 드네요. 물론 전부인 덕에 아껴 쓰는 습관이 제 몸에 배이긴 했지만 말이죠. 사실 이것이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전부인 역시 본인과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면 재산을 불리는 재미로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의 경우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이죠. 어느 자료에서 보니 수입의 10 내지 15% 정도가 적당한 용돈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과한 지출은 막아야 하겠지만 심하게 소비를 제한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인데 정작 돈을 모으느라 잘 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팍팍한 인생살이도 없더군요. 결과적으로 노동에 대한 적당한 보상은 주어져야 더 힘을 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사실 현재 전 부인은 마치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빼앗긴 사람처럼 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두고 있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아내의 남동생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누나 좀 말려달라고 말하더군요. 결국은 누나가 열심히 모은 돈 조금 더 주면 안 되겠냐는 소리더군요. 결국 전 부인에게는 제가 벌어오는 돈이 그냥 지 돈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아내랑 사는 5년 동안 3억 가까이 벌었는데 내가 5년 동안 용돈으로 쓴 돈이 700만 원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후로는 연락이 없네요. 돈벌레처럼 돈밖에 모르고 제대로 쓸 줄도 모르는 그런 전부인처럼 비참하고 쓸쓸하게 살고 싶지는 않더군요. 사람이 필요할 때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그게 사람 사는 인생이고
또 지혜로운 소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며칠 전 저 때문에 야근한 후배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